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 장면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래밭 같은 땅을 왜 국가가 매입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예산 낭비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고 당장 눈앞의 공장과 도로가 더 절실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이면에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국가 전략을 중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국토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산업과 물류 안보가 만나는 기반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롱받으며 선택한 결정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는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다시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로 이동했고 자원과 물류, 공급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광활한 지역은 에너지와 광물, 교통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수익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선택지가 좁아질 때마다 그 땅의 의미는 재평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른바 수십조 원 규모의 가치라는 표현은 단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접근성, 물류 효율, 안보 비용 절감, 산업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한 잠재 가치의 비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국가 전략 자산의 가치는 회계 장부에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공급망 충격을 흡수하며 외교 협상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당시의 조롱과 오늘의 재평가는 국가 정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현재 여론과 미래의 위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토지 매입과 인프라 구상은 개발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평가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무엇을 남겼는지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항만, 교통축을 미리 염두에 둔 결정은 이후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와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자원과 땅, 길을 둘러싼 경쟁으로 돌아왔습니다. 히토류와 에너지, 해저, 케이블과 항만, 철도와 물류 허브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래밭으로 보였던 곳이 지금은 연결과 대체의 거점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한 지도자의 선택을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을 평가할 때 시간의 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인물의 선견지명을 찬양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땅을 사고 길을 만들며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단기 수익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위기와 변화까지 포함한 장기 전략을 택할 것인가. 시간이 지난 뒤 드러나는 가치는 늘 뒤늦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평가는 결과만큼이나 맥락과 의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그 모래밭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국토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은 당시 국제 질서를 함께 놓고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접점이었고 한반도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 측면에서도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대신 길과 항만, 산업 거점을 통해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때문에 국토의 활용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발 가치가 낮아 보이던 땅이라도 향후 산업축과 교통망에 연결될 수 있다면 국가는 이를 전략 자선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지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군사적 긴장이 우선이었지만 이후 개혁개방과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경제와 물류의 관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과 광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로는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 주변국과의 연결성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활용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국제교역망 속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보유하거나 관리해온 토지와 인프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위기 시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분쟁이나 제재, 물류 차질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항만과 철도 산업단지와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수십 년에 걸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결정이 시간이 지나며 다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평가가 특정 국가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후회나 찬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자원의 정의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석탄과 철강 공장 부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에너지 접근성, 물류 효율, 공급망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당장의 평가와 시간이 흐른 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면 장기적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장기 전략만을 강조하면 현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은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야 분명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시기의 정책을 넘어 오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는 어떤 자산을 확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와 변화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래밭 논쟁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그 질문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국토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은 당시 국제 질서를 함께 놓고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접점이었고 한반도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 측면에서도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대신 길과 항만, 산업 거점을 통해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때문에 국토의 활용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발 가치가 낮아 보이던 땅이라도 향후 산업축과 교통망에 연결될 수 있다면 국가는 이를 전략 자선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지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군사적 긴장이 우선이었지만 이후 개혁 개방과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경제와 물류의 관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과 광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로는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 주변국과의 연결성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활용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국제 교역망 속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보유하거나 관리해온 토지와 인프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위기 시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분쟁이나 제재, 물류 차질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항만과 철도 산업단지와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수십 년에 걸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결정이 시간이 지나며 다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평가가 특정 국가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후회나 찬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자원의 정의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석탄과 철강 공장 부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에너지 접근성, 물류 효율, 공급망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당장의 평가와 시간이 흐른 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면 장기적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장기 전략만을 강조하면 현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 운영은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야 분명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시기의 정책을 넘어 오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는 어떤 자산을 확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와 변화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래밭 논쟁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그 질문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옮겨보면 과거의 국토와 인프라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세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빠르게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절도 심화되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은 군사력보다 공급망과 자원 접근성, 물류 통제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변화는 땅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개발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던 지역들이 국제교역과 에너지 이동의 관점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국가 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특정 국가나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와 산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고 이에 따라 각국은 대체 경로와 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미리 확보해두었던 토지와 기반 시설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의 결정이 현재의 선택지를 어떻게 넓혀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토 전략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구조 중심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선택이 오늘날의 모든 성과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 계획이라는 틀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산업단지와 항만, 교통망을 염두에 둔 국토 구상은 이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가 간 경쟁에서 토지와 인프라가 협상 카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류 거점과 에너지 이동 경로를 확보한 국가는 국제 협상에서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외교와 안보 영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전략 자산이 부족한 국가는 선택지가 제한되며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과거의 결정을 미화하거나 후회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국가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받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 그 시대가 마주했던 조건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선택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과거의 모래밭은 더 이상 모래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과 대비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며 국가 전략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이 변화는 특정 인물의 예측 능력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옮겨보면 과거의 국토와 인프라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세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빠르게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절도 심화되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은 군사력보다 공급망과 자원 접근성, 물류 통제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변화는 땅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개발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던 지역들이 국제교역과 에너지 이동의 관점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국가 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특정 국가나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와 산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고 이에 따라 각국은 대체 경로와 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미리 확보해두었던 토지와 기반 시설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의 결정이 현재의 선택지를 어떻게 넓혀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토 전략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구조 중심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선택이 오늘날의 모든 성과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 계획이라는 틀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산업단지와 항만, 교통망을 염두에 둔 국토 구상은 이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가 간 경쟁에서 토지와 인프라가 협상 카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류 거점과 에너지 이동 경로를 확보한 국가는 국제 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외교와 안보 영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전략 자산이 부족한 국가는 선택지가 제한되며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과거의 결정을 미화하거나 후회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국가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받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보다 그 시대가 마주했던 조건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선택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과거의 모래밭은 더 이상 모래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과 대비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며 국가 전략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이 변화는 특정 인물의 예측 능력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판단을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작동하는 시간의 길이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국토와 인프라에 대한 결정은 당대의 경제 상황과 정치 환경 속에서 내려지지만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국토 관련 선택 역시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이후 산업 구조와 물류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국가 전략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기반 시설은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 국면에서 그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국제 분쟁이나 경제 제재, 공급망 붕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경로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대체 가능한 공간과 연결망을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비 능력은 사후에 급히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장기간의 축적을 통해서만 확보됩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와 인프라는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산업이 어디에 자리 잡고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며 지역 간 격차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초기 구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 시기의 국토 전략은 이후 세대의 생활 방식과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토지 논쟁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선택과 논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장은 수익성이 낮아 보였던 지역이 시간이 지나며 전략적 거점으로 재평가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국 국가 정책은 미래에 대한 가설 위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입니다. 과거의 결정이 시간이 지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은 정책이 갖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토와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현재의 이해관계와 미래의 위험 사이에서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눈앞의 평가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모래밭이 오늘날 전략적 공간으로 읽히는 현상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정책과 현재의 재평가를 넘어 앞으로의 선택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세계는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긴장은 국토와 자원의 의미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연결과 여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항만과 물류 거점, 대체 경로와 저장 공간, 그리고 위기 시 활용 가능한 국토는 단기간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국토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라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분쟁과 공급망 재편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만큼 사전에 확보된 여지와 공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낭비로 보였던 선택이 지금은 안전장치로 읽히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박정희 시대의 논쟁은 특정 인물의 공과를 따지는 문제로 환원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상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준과 방향성은 시간이 지나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복잡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정책의 속도만큼이나 깊이가 중요해지고 단기 성과와 장기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시야가 요구됩니다. 국토와 인프라를 둘러싼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 결정이 옳았는지를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판단에 참고할 기준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시리즈가 남기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가는 눈앞의 평가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정책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며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모래밭으로 보였던 땅이 전략적 공간으로 다시 읽히는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환경 변화와 선택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결정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국토와 자원, 인프라와 연결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때 정책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회고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선택을 묻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